환율이 1,450원으로 안정됐다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최근에 좀 느끼시는 분들이 내렸어요. 많아요. 네. 많은데 대한민국 역사상 1,400원 넘은 게 네 번째입니다. 환율이 급등한 시기 어때요? 100% 부동산 하락하잖아요. 1,500원 가려고 그러다 앉았다 안심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외환 보유고 액수로는 뭐전 세계 10위다고 얘기하는데 액수로 10위면 뭐예요? 빚이 많은 나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환율이 네. 급등했었잖아요. 안정됐다고요? 지금 1,449원이던데요. 네, 50원이요? 네, 근데 거의 1,500원 뭐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네.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환율이 오른 거는 일단 계엄 사태 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계엄 사태 빼고 말씀드리면 환율의 어떤 상승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 통화 가치라는 건 뭐야? 그 나라의 돈이 쓸모가 있냐 없냐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는 얘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경제 펀더멘탈. 그럼 경제 펀더멘탈이 좋으면 그 나라의 어떤 기업체나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좀 무너져는 집안이야. 그럼 돈 빌려주고 싶거나 뭐 투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많죠. 위험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가치가 내가 더 돈을 빌릴 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자를 더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돈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게 이제 환율 상승이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럼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졌다. 그럼 여기서 더듬어 보면 우리가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IMF, OECD, BIS 국제결제은행, 또 이코노미스트, 뭐 여러 군데 유수 언론주와 국제금융관계기관들이 4년 전부터 한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기적으로. 하다 말을 안 들으니까 부총재가 직접 왔잖아요. 와가지고 폼 잡아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부총재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구조조정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 그것만 하면. 그래서 또 한일 총재가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했는데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네. 건설회사들 계속 부양했죠. 산소호흡기 달고 가는 게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에서 볼 때 어때요? 이상한데?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금융후진국이잖아요, 우리가. 금융후진국인데, 이런 얘기가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조금 영부인께서 뭐 주가 조작에 휘말려서 자꾸 언론에 자꾸 노출되니까, 저 나라는 주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알려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환율 떨어지죠. 네. 신인도가 떨어지는 건 뭐예요? 전쟁이 나서 신뢰할 수 없잖아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신인도가 떨어진 데다가 트럼프가 또 됐잖아요. 네. 트럼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토막 나잖아요. 수출액이.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때 지금 다시 올려왔는데 우리 M2 늘고 뭐 코로나 거치면서 통화량이 많이 늘었으니까 수출액도 늘었죠. 그럼 트럼프가 되면 또 이게 반토막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환 보유고가 예전 같지 않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또 사이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수출 경쟁력이 어디서 회복될까요? 유럽은 유럽대로 좀 힘들어 죽겠는데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볼 때 이거 뭐지? 그 와중에 국채 금리를 보니까 한국은 3%인데 미국은 4.6%네? 그냥 안전하게 저기다 넣자. 빼야죠. 이 와중에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정치 불안이 더 겹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 급등은 예정된 거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 1,450원으로 안정됐다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최근에 좀 느끼시는 분들이 내렸어요. 많아요. 네. 많은데, 대한민국 역사상 1,400원 넘은 게 네 번째입니다. 환율이 급등한 시기 어때요? 100% 부동산 하락하잖아요. 1,400원 넘던 시절에 100%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상승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환율 급등의 원인이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약화, 정치 국가 신인도 하락, 금융 후진에 대한 해외에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나 해외 자본이 투입할 요인이 적어진 거죠. 그러면 한국 달러가 필요한데 국제 결제에서 달러들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화를 더 줘야지 달러 사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가치가 이 얘기는 떨어지고. 뭐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비싸게. 1달러에 1,000원인 게 1,400원이 됐으니 네.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수입하는 커피다 그러면 1,000원이던 게 1,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 오르는데 우리 임금이 그만큼 오르나요? 그렇게 안 경제에 이제 동맥경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환율이 1,450원이 된 거는 1,450은 위험한 라인이에요. 네. 1,500원이 넘냐 마냐 이런 소리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기저효과 때문에 1,500원 갈라 그러다 앉았다 해서 안심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미 1,400원이 넘으면 모든 한국의 경제는 그동안 좀 힘들었었다. 그럼 요번에 이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 네. 차이점은 급하게 안 와서 우리가 천천히 느낄 뿐이다. 슬로우 다운 느껴가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올해 하반기에 그 물가 상승이 세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네. 혹시 더 오를 가능성도 많죠.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릴게. 네. 이미 계엄 사태 전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봤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환율센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환율센터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도 나오고 해외에 돌아가는 환율의 변동성 이런 보고서나 어떤 지표들이 많아요. 거기서 작년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발표한 그러니까요. 그 환율 전망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건 담당자가 12월 3일 날 다 작성을 해놓고 3일 날 퇴근하면서 내일 공지하는 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전에 올린 거라고 전이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고 계엄 일어난지 모르고 그냥 출근했다가 잤다가 바로 올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안 그러고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아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 내용 보고서에 계엄자가 없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그림. 얼마예요? 이미 우리나라 은행들이 1,350원에서 1,400원을 전망을 했어요. 올해를. 네. 1,390원대죠, 대부분. 1,400원 가까이 왔어요. 네네.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 그리고 해외 은행들 전망 보세요. 얼마입니까? 가볍게 다 1,400원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엄 리스크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1,500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을까가 있죠. 아니라 저는 네. 무조건 있다.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냐에 따라 안 갈 수도 있다죠. 그렇다고 하면 쓰면 내수 경기 침체를 또 겪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유발하죠. 예. 예. 부동산을 사거나 이럴 만한 수요들이 좀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방이 보시는 그게 거죠. 정상인 거고 네. 일부 자산가들은 이걸 네. 기회를 삼아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네, 또 사시는 주워서 분들. 집중한다고. 예.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섹터는 있겠지만 네네. 국가 전체나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볼 때는 네.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는 건 조금 어렵다. 지금 경제 환경상은 쉽지 않다. 네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저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좀 쏟아 부었잖아요. 조금이 많이 아니죠. 부었죠. 아니죠. 많이 부었죠. 네. 많이 부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만약에 더 급등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여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지금 500억 불에서 650억 불 또 늘렸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통화사업이라고 해서 네. 통화사업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돼요. 네. 이미 500억 불 해가지고 연말 정산했어야 되는데 1년 만기짜리 사업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년 연장했어요. 연장을 하고 액수는 또 650억 불로 늘렸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수출해서 1년 내내서 번 돈이 200억, 300억 불인데 650억 불을 갖다가 지금 환율 방어한다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죠? 외환보유고는 여유 있다, 뭐 걱정 말라 했다는 얘기 1년 내내 들으셨죠, 네. 여러분? IMF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그때 100억 불이었으니까 지금 뭐 4천억 불이라는데 무슨 여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단기 외채가 70%입니다. 그러면 단기 외채라는 건 뭐예요? 빌린 돈이잖아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빚진 돈인데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갚을 돈이죠. 예? 근데 갚는데 만약에 달러를 하면 바꿔서 줘야 되는데 이때만 환율하고 갭이 생기면 손해가 많이 발생하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화 보유고의 그 준칙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명목 그 수치만 보고 네. 4천억이니까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기준에 따르면 어느 기준에는 6천억이 있어야지 안정적이고 대만이 우리보다 40% 많거든요. 네. GDP 대비. 네. 그럼 우리 대만보다 못한 거예요. 물론 외환보유고 액수로는 네. 전 세계 10위다고 얘기하는데 네. 액수로 10위면 뭐예요? 빚이 많은 나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덩치가 좋으면 뭐예요? 덩치가 좋은데 병 들어 있으면 그런 거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저는
다행인 거는 제2의 IMF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어지더라도 옛날 같이 막 극단적인 일이 이러지는 않고 충격은 크게 올 수도 있는 네. 여지가 지금 분명히 남아있다. 외환보유고가 많다고 안심할 때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정부가 감세하고 뭐 이런 자꾸 이 국가 정책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못 맞추고 주변 머리,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 받치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터질 수밖에 없고 핵심을 찔러서 그죠? 구조조정 빨리 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안 가면은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네. 그리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죠. 예, 근데 이 원인과 그 대책이 좀 있을까요? 대책은 지금 없죠. 한우 총재도 없고 최상목도 없는데 제가 대책이 있을까요? 네, 대책이 아예 없어요. 네, 예. 대책은 이제 뭐 아나바다 해서 돈 갚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아나바다 분위기가 또 아니잖아요. 네. 한몫하고 살고 가는 인생 뭐 펑펑 쓰다 죽자 막 이런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가계부채의 상태가 이 연체율이 계속 증가한다는 게 문제죠. 다행히 취약계층에 이번에 500만 원 미만의 연체 탕감해줬잖아요. 네. 최상목 네, 장관이. 그나마 그건 좀 잘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분들 말고 나머지 분야의 다중채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체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론은 원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100원을 버는데 쓰는 돈이 50원이었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80원이 됐어요. 비용이 근데 많이 쓸 돈이 나가죠. 없으면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도 못 내고 지금 돌려막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네. 뭐예요? 수입에 비해서 물가가 오른다든지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는 건데 우리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상식적으로. 연체율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캐피탈, 증권사, 저축은행 중에 일부들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거기들이 이제 조금씩 자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면은 금리 인하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리 인하한다. 네. 그런데 주택가격이 펌핑될까봐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환율도 모니터링하겠다. 근데 지금 약간 진퇴양난이 됐어요. 환율이 너무 급등해서 그렇죠. 금리를 갑자기 금리를 내릴 수도 내리기는. 없고 그러면 연체율은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금리를 낮춰주면 연체율이 줄거든요. 네. 당연히 부담이 적으니까. 당분간은 정부가 고육주책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왜? 일단 아픈 데부터 치료하고 나중에 큰 병이 생기든 말든 이렇게 뭐 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제장관이나 하는 총재께서 어렵더라도 이 시기를 정리해야죠. 자, 연체가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부담 가능한 소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정리하죠. 네. 거기다 대고 뭐 나 오피스텔 10개 가지고 있어. 레버리지가 몇이. 근데 이자는 못 내고 있어. 나 말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가치에 버블이 있다는 또 반증이잖아요.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안 가면 계속 꽁꽁 앓아야 되잖아요.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아플까 봐. 근데 그 부분이 연체율이 늘어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린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빨리 주택가격이 좀 정상화되면 전체 우리 경제 주체 중에 근로소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고 유주택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체율이 느는 사람들 중에 유주택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분명히 있어요. 있으면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이 사람들이 파산이거나 뭐 신용회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총동원 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구조조정을. 안 그러면 이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합병증으로 가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